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김형주 전 국회의원, 정호김 전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에요. 국회를 취재하고 있는 출입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는 소식 다들 들으셨을 텐데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국회 전체가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해찬 대표 비롯해서 김태년 원내대표 다 좀 뭐 코로나19 검사 받고 그리고 지금 자가격리 중이라고 알려졌는데 국회가 일단 정상적으로 현재 돌아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이틀 뒤까지 더 문을 닫기로 했다라는 소식 저희가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 정기국회 일정에는 큰 차질은 없을까요? 사실 이제 9월 1일 날 이제 정기국회 개원식을 하는데 그것은 정상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아마 국정감사는 한 이틀 정도 연기돼서 진행될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원래 10월 5일 날 예정됐던 정기국회 말하자면 국정감사가 10월 7일로 연기되고 있고 실제로 어제부터 오늘 초비상이어서 전체가 국회 지난 2월 달에도 한번 의원회관에서 말하자면 셧다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36시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훨씬 더 중요해서 전체적으로 말하면 본청 자체가 완전히 소통관부터 전체를 다 셧다운 시키는 상황이고 그래서 각 당이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민주당만 하더라도 정조위원회 회의가 다 취소되고 실제로 지금 이제 9개 상임위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전부 다 지금 예산 결산하는 각 상임위별 그런 예정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취소되고 있어서 안 그래도 비 피해가 있고 또 코로나 있고 해서 특히 예결산 문제를 각 상임위가 빨리 올려야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압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아마 민생에 빨리 협조를 해야 될 국회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분 다 의정 활동하시면서 뭐 이런 경험은 안 해보셨을 것 같아서 현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지금 국회뿐만이 아니고 뭐 청와대 사랑채도 그렇고요, 정부 서울청사, 법원, 뭐 각급 정부 기관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자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사실상 경제 충격파도 워낙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차원에서는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조금 전에 보니까 오늘 화상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3단계 격상을 또 얘기를 했네요.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오늘 400명이 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1000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인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방역뿐만이 아니라 아마 경제가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 충격파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그랬는데 지금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예가 없어요. 차라리 방역이라도 확실히 해야 그나마 경제가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것이 다른 나라의 사례거든요. 예를 든다면 성공적인 사례라고 하는 뭐 뉴질랜드라든지 대만 같은 경우는 철저히 방역 중심으로 했었고요. 또 경제 때문에 그 소위 여러 가지 그 경제 활동을 열었던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도 아직까지 그 코로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방역 전문가들의 그 조언을 철저히 따르는 게 맞고 그래서 그 야당의 대표도 3단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또 정치적인 생각까지 하나 이런 개인적인 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3단계 하려고 그랬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3단계 소리를 하니까 계속 2단계로 버틸 때까지 버티겠다고 하는 것인가? 지금 모든 주제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진영으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지금 호각지세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선제적으로 3단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봐요.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요즘 이런 그 방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정치권에서 이게 또 뭐 어떤 논쟁의 소재로 많이 활용되다 보니까 이게 진정성이 과연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돼요. 김형주 의원께서는 3단계 격상의 필요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뭐 질병관리본부 정경본부장의 판단에 따라서 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복잡한 법이 아니라 정치적 그런 어떤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예, 상당히 뭐 원래 했던 3단계로 가기도 뭐 더블링이라든지 네. 실제적으로 뭐 지금 벌써 이제 300명 여러 차례 오늘 400명 네. 넘었고요. 이제 그런 상태가 500명, 600명 가면 이제 3단계를 가야 되는 거죠. 문제는 이제 말하자면 뭐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데서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막 오덕명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공포감을 주는 것. 또 이게 또 하나는 이게 3단계로 갔을 때 언제 다시 2단계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어떤 팬데믹이 당분간 이렇게 누그러지지 않을 경우에 예. 이 3단계가 너무 길어졌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 테러의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네. 저도 최근에 들어서는 여러 가지 컨트롤 타워가 혼란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가져요. 뭐 국립중앙의료원 소속이 있고 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어떤 뭐 체계적인 부분이 있고 또 감염 학회는 당연히 애당초 3단계로 선제적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을 하셨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말하자면 질병관리본부에서 내일이라도 3단계 가면 된다. 다만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그 3단계를 내년 봄까지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경제라고 하는 것들도 뭐 고려하지 않을 수 예. 없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얘기로는 3단계를 빨리 하고 그렇지만 너무 늦지 않게 뭐 3, 4주 정도 누그러뜨리고 일단은 뭐 200명대로 좀 내려오면 다시 2단계로 푼다든지 좀 신축적으로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너무 네. 3단계 가서 이게 해결되지 완전히 쇄건하지 않으면 뭐 2단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패닉 상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조금 그런 의미에서 정말 정치권이 뭐 몇 단계로 가라 말라 하는 얘기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코로나19로 국회까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는데 이틀 뒤로 예정됐던 민주당 전당대회, 차기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이게 사실상 정상 개최를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뭐 그 외에 방안이 없다, 대안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번 전당대회에 나서는 후보들은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일 것 같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당 지도부 자가격리 기간은 제가 어떻게 기간을 다 2주를 의무화해야 되는지 아닌지 그거는 밀접접 축조나 분류되면 2주를 의무를 해야 되고요. 원래부터 결정하기를 아주 최소인은 한 50명 이내만 모여서 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당대회는 아니고 대표자들이 모이는 대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지도부 전체 그리고 핵심 당직자 전체가 사실상 자가격리에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 일정을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약간 걱정이 되고요. 아마 네, 김부겸 후보의 발언에서도 들으셨듯이 전당대회가 아니고 대표자들이 모이는 대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 또한 기존에 이제 겪지 못했던 경험들을 하게 될 텐데 민주당 전당대회가 큰 관심을 불러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이 코로나 직격탄까지 맞게 되면서 참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께 한번 다시 좀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그 형식적 요소와 말하자면 내용적 그 요소가 다 여러 가지 흥행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물론 뭐 코로나 전국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언택트 방식의 말하자면 당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김부겸 후보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가 아니라 투표하는 것은 전당 뭐 권리당원 이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핵심 당직자 대회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하자면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그런 부분에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이 세 후보들 간의 치열한 논점들이 별로 각이 안 섰다. 전당대회가 아무리 코로나고 언택트라고 하더라도 많은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요소는 있어야 되는데 예컨대 뭐 박주민 의원이 젊은 후보로서 말하자면 뭐 현재 대통령과 여당의 각을 세운다든지 혹은 이낙연 후보의 각을 세운다든지 이러면 이게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혹은 김부겸 후보가 그런 역할을 해낸다라면 의미가 있었는데 대체로 뭐 당대표 나온 분들이나 최고위 나온 분들이 다 대통령 내가 잘 모실 수 있다. 국민을 모셔야지 왜 대통령을 모신다는 얘기를 경호실장 뽑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내가 과한
표현을 합니다만은 서로 간의 비전의 경쟁, 쟁점이 뚜렷한 것을 국민이 보고 싶어 하는 거고요. 예. 또 그런 측면에 대해서 많이 어떤 실망감을 준 것도 사실이다. 저는 그런 면에서 쉽게 기대하기는 없고 오히려 역으로 보면 다른 나라들에서 이런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그야말로 디지털이 가장 앞서가 있는 한국의 전당대회 하나의 특별한 스페셜한 사례로 네. 잘 모범적으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과연 변수가 많기도 하고 역으로 생각하면 또 변수가 또 없기도 하고 그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결과가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과 그게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변화의 요소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없을 것 같습니다. 컨벤션 효과가 없는 데다가 뭐 어차피 지금 대표는 이낙연 후보로 굳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게 다수의 전망이고요. 이 컨벤션 효과가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그 가상 컨벤션을 해서 없다라기보다도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해가지고 이런 버추얼한, 그러니까 가상 그런 컨벤션에서 나를 어떻게 부각시키고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나의 비전을 어떻게 부각시키느냐에 따라서 네. 굉장히 또 그 나름대로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그런 효과를 거둔 후보는 똑같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 대표자 회의를 해갖고 대충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틀 후에.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새로 당대표가 뽑히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도 그 이후에 지금 현 대표인 이해찬 대표의 그림자가 얼마나 짙게 드리울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로 말할 것 같으면 이번 총선에 정말 그 거대 여당을 만들어내는 산파 역할도 했지만 야당이라든지 언론을 대하는 그 태도에서 또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네. 또 그 개인적으로 그 특유의 설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박원순 시장의 사망 때도 그 기자를 향해서 무슨 자식이라든지 또 우리 장애인에 대한 폄하 발언이라든지 그럴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당내의 그립을 강하게 잡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최근에 그 수해가 났을 때 성금을 전달하는 그 봉투를 내야 되는데 봉투가 실종돼가지고 그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상황을 또 연출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뭐 회고록 비슷한 것도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미리 또 뭐 그 이해찬 대표를 또 마치 또 추앙하듯이 하는 그러한 일련의 그런 그 상황이 만들어져 갖고 쓴웃음을 짓게도 만들었는데 과연 지금 새로운 대표 이후에 네. 이해찬 현 대표가 과연 그 전 대표로서 마쿠에서 어떤 영향력을 지금 행사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높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통합당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저희가 제목을 손절이라고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이게 손절이라는 게 대를 이을 자식이 끊어졌다라는 게 사전적 의미인데 여기 요즘에는 이 의미를 확장해서 인간관계를 끊는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통합당이 이달 초까지 지지율 고공행진을 한때 이어가다가 광복절 집회, 코로나19 재확산을 계기로 다시 급전 직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당 주요 지도부에서는 극우 세력과의 어떤 선긋기에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이른바 태극기 정당이라는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과연 통합당이 그 알을 깨고 나오느냐 아니냐 지금 지도부의 목소리와 또 여당에서 보는 관점들이 점점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께 현재 통합당의 어떤 상황들, 선긋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처음부터 조영 대표가 좀 더 확실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좀 어정쩡한 목소리니까 말하자면 그 정강 목사 부분은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러나 그 현장의 목소리는 주목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떤 관계냐라는 의혹을 갖게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처음부터 이 집회 자체가 뭐 저희들 입장에서 통합당이 주최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만 어쨌든 민경욱 의원을 주요하는 어떤 4.15 선거 부정에 대한 예. 분들이
집회 허가권을 받아서 시작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 위에 정강 목사가 올라탄 부분이 있고 뭐 아시다시피 차명진 전 의원이라든지 김문수 전 지사가 참여했고 많은 보수 유튜브를 통해서 보수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미래통합당하고 무관하지만 전체적으로 지지층이라든지 이념 지향은 비슷하다고 했을 때 오히려 전체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집회를 하더라도 조금 더 각별하게 감염에 좀 조심을 하라든지 가급적은 가지 말아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뭐 그건 못하더라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지나치게 가령 뭐 저도 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일장기를 들고 나온다든지 예. 성조기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 사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만약 미래통합당이 그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가져간다면 상당히 다음에도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황교안 대표 전 대표가 정강 목사를 굉장히 올려준 예. 그런 어떤 원인 제공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빨리 뭐 지난 총선 백서에도 나왔습니다만 황교안 대표라든지 뭐 코로나 전국이라고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허용할 수 있는 보수의 기준을 빨리 잡아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아닐 때는 확실하게 목소리를 끌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도 지금 당내에서 그분들도 일부 우리의 예. 지지자 아니냐 이런 목소리인데 지지자일 수 있죠. 그러나 당이 모든 걸 다 책임진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지금 현재 말하자면 5.18 묘역에 가셨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당 안의 일과 밖의 일을 빨리 구분할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장 최근에 그런 상황만 봐도 광복절 집회를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크고 작은 단체들, 과연 이 단체들에 대한 것들을 통합당이 안고 가느냐 아니면 포기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부의 생각과 또 내부에서는 조금 다른 의견들도 있는 것 같고 결국 통합당의 고민스러운 지점이 바로 여기가 아닐까 싶은데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뭐 수만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정광훈 목사 또는 뭐 사랑제일교회 또는 기독교 집단이 아니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하기가 어렵고요. 분명한 거는 민주당 지지자는 아니겠죠. 네. 그리고 과거에도 뭐 이명박 정부 또는 뭐 박근혜 정부 또 그 이전부터 우리 사회의 우파 중에 좀 더 극우적인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지난 정권에서는 그게 관리가 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탄핵을 계기로 해가지고 네. 그 사실은 그 어떤 그 보수 세력의 힘이 지리멸렬해지는 상황에서 마치 또 이 극우 세력이 주도적인 세력인 것처럼 그리고 또 당에서도 편승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특히 황교안 대표 체제. 그래서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요번에 더군다나 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정부가 7월 24일에 뭐 소모임 금지하는 거 다 풀고 무슨 뭐 쿠폰 주면서 뭐 영화도 보세요, 식사도 하세요 이러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이번 정권의 편리한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야당은 사실은 시위 전에 지금 통합당의 입장은 이렇고 여러분들이 정권에 대한 실망에 대해서 이렇게 표출하고자 하는 의지도 잘 알았지만 예. 코로나라는 것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각인시키면서 따라서 이번 소위 집회를 자제하든지 아니면 집회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허락한 것처럼 규칙을 철저히 지키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개별적으로 가는 거는 터치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애매모호하게 하다가 이제서야 보니까는 이러한 그 집회 때문에 당의 지지도가 떨어진다 하니까 어마뜨거라고 우리 손절하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오는 게 좀 딱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게 뭐냐. 물론 뭐 손절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전 그거는 제가 가늠하기 어렵지만 일단 이 정부의 어떤 실정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들이라면 우선 토론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자유민주주의라든지 또는 헌법적 가치가 뭔지 계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요. 아니 시위를 하면서 왜 성조기와 일장기를 들고 나가요? 그 자체가 중도층이나 무당층이 볼 때는 얼마나
거부감이 들겠습니까? 예. 그런 것서부터 시작해갖고 결국 이제 내년에 선거, 후년에 선거가 있을 때 좀 더 그 어떤 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거 있으면 합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도록 그것도 다 정당이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지금 당의 지지도를 떨어뜨리니까 이제는 칼로 끊겠다? 이게 사람 사는 사회가 그렇게 손절이 쉬운 사회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 그 유연한 운영의 묘를 발휘하되 지금 잘못된 거 있잖아요. 왜 그때 집회를 했느냐. 더군다나 사랑조일교회에서는 이미 확진자가 다수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통합당이 앞으로 어떤 그 정치적인 비전을 지향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지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나중에 뭐가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내년에 이 4월 달에 재보궐선거 가장 관심이 가는 지역구, 재보궐선거 지역은 서울이랑 부산시장 아닐까 싶은데 대선을 한 해 앞두고 치러지는 이번 그 재보궐선거에서 갑자기 이제 여러 후보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주요 당직자들을 통해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통합당 쪽에서는 홍정욱 전 의원도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안철수 대표와의 경선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들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실제로 그림이 그려질지도 궁금한데요. 김영주 의원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이렇게 안철수 대표나 홍정욱 전 의원이 서울시장에 나올지 아니면 대선에 나올지 저는 그건 아직까지 우리가 가늠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서울시장 후보가 나온다는 대선을 포기하는 것인데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오면서 대선을 포기할까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물론 홍정욱 의원은 좀 더 젊으시니까 서울시장에 도전하고 그걸 바탕으로 말하는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어차피 지난 7월 달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당 밖에 상당히 훌륭한 또 혹은 40대 경제인 이런 부분의 얘기들을 했을 때 홍정욱 전 의원이 상당히 많이 그게 속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물론 나이가 이제 50이 됐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으로 치면 40대고 또 경제인으로서 그런 일을 했고 네. 또 상당히 많은 어떤 그 미래통합당이 현재 자기 스스로 어떤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조금 매력 지수 또 세련됨 어떤 그 글로벌한 그런 어떤 맥락 이런 면에서 상당히 당에서 저분을 가장 어쨌든 서울시장이든 대선 후보도 모셔갔을 경우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홍정욱 전 의원은 당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당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플러스 요인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불행하게도 따님이 무슨 마약 밀반입 사건으로 그런데 그것은 유권자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산에 올라가는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페이스북에다 자기 나름대로 이제 새롭게 출발한다는 어떤 메시지를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거고 안철수 대표 또한 아마 이제 새로운 야권 진영에서의 큰 꿈을 꿀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말하자면 어쨌든 그 현재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는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야권으로서는 후보가 많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부산시장 선거는 훨씬 서울시장 선거보다 다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지점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부산 지역은 아마 부산 지역 국회의원 중에서 아마 도전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장 일주일은 고사하고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정치권에 몇 달 뒤가 어떨 것 같냐라는 제 우문에 이렇게 김영주 의원께서 현답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또 큰 이슈죠. 집단 휴진입니다. 의사들이 정부 정책에 반발하면서 집단 휴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오늘 정세균 총리도 아주 엄중히 조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대통령도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역시 여기에 보조를 맞춰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통합당에서는 의료계 파업을 멈춰야 된다면서도 정부 편가르게 하지 말아라라고 또 이렇게 조금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의사들이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정치적 수에 있어서
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의사들이 뭘 주장하는지를 열심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 중에 타당한 부분이 꽤 많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아주 예민한 상황에서 집단 휴진 이렇게 카드를 내놓으면 지금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하더라도 뭐 코로나에 대한 그런 대응이라든지 이런 거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집단 휴진이 그 가지는 그 상징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또 의사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인식이 드냐면은 그래도 우리 사회에 좀 사는 사람이라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사람을 가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아무리 타당한 이유로 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어떤 호응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공공의료 이런 거를 밀어붙이는데 하필이면 코로나 상황에서 밀어붙이는 이 정권이 그런 것까지 다 그 계산을 했던가? 라는 생각까지 추측까지 될 정도인데 이제 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전문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대화가 필요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왜 그 정권이 대화를 못했느냐고 질타했던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집단휴진 절대로 안 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어 하면서 강경조처를 지금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도 문제이고, 그다음에 이 정부가 이 공공의료를 한다 그러는데 전제가 뭐냐면 정부가 하는 일은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필요하고 정부는 100% 무오류로 한다 그러는데 과연 사람들이 정부의 무오류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할 거예요. 당장 부동산 정책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더군다나 이 의사들의 반발에 대처하는 이 정부의 자세는 다른 이익 집단인 민주노총이라든지 정부의 우호적인 집단에 대해서 제하는 자세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의사를 늘린다 그래서 지방에 부족한 의사가 충원이 되는 게 아니고 의사를 마치 또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찍어내듯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대다수의 의료기관이 적자 상황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가 확립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보면 공공의료가 있는 것처럼 잘 되고 있는 이 기존의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의사들과 먼저 대화를 하라고 저는 강권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의원, 정호김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